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12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국회. 자, 이 부분은 그 지위와 구성을 읽어보시고요. 자, 선출 방식과 임기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 선거 파트에서 다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권리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는데요. 자, 불체포 특권 보시죠.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됐던 게 박희춘 의원이 얼마인가 8억인가 뭔가를 받아가 뇌물 수수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방탄국회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동의해가지고 체포된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지 못한다. 국회가 동의해줘야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이라는 거는 범죄를 저지른 그 즉시 잡은 사람. 예를 들어 박규춘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이렇게 딱 주는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잡았을 때에는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혹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첩보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근데 했다가 잘못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에 걸릴 게 너무 위험한 게 너무 명백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최근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은 한번 그 떡값을 받은 그 검사 법조인들을 한번 얘기했다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 운영을 보시죠. 우리는 단원제입니다.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는데 우리는 단원제를 택했고 양원제와 단원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에서 그 설명을 했었고 이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기구로는 자, 의장이 1명, 부의장이 2명이 있고 본회의가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있는데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정기회가 있는데 매년 1회가 열리고 9월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암기하는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정기회나 임시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정기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임시회로 할게요. 임시회.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에 임시회가 열렸어요. 자, 이 임시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휴회, 또 휴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회는 회기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이 더 위력을 발하는 거고요.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하니까요. 자, 다음엔 124페이지고요. 124페이지에 단원제와 양원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단원제의 장점은 그대로 양원제의 단점이 되고 양원제의 장점은 그대로 단원제의 단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원칙이 있어요. 회의 원칙으로는 의사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 아닙니다. 일사부재의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국회 의사는 공개해야 된다는 게 의사 공개 원칙이고 이 이유는 국민들이 항상 이걸 보면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기 계속의 원칙은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돼서 심의한다. 아까 이거 임시회를 예를 들면요.
자, 이때 무슨 A라는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휴회 하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음 회기 때 이게 다시 된다. 회기 계속의 원칙인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때가 만약에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 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왜? 국회의원의 구성원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다시 심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판단한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의와 리의 차이입니다. 자, 권한을 보시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입법에 관한 거,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거, 여기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재정에 관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입니다. 이 예산안은 법률로 확정을 하고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안 해주면은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막 싸우다가도 이 연말이 되면은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의결을 하죠. 그때 많은 이제 정책들이 많이 오가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도 국회에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탄핵소추권인데 탄핵소추권은 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해왔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지난 정치 수업에서 제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열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입법과정 보시죠. 입법과정은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은 그림과 설명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자, 의미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현상. 자,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국회가 약해지고 있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죠. 지금 딱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대통령을 가진 형태의 정부는 모두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자, 법률의 재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차이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법률의 재개정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안을 하죠. 먼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뭐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이걸 알기 전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먼저 발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장이 받아요. 국회의장이 받아서 상임위원이 뭐 문구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기죠. 자,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이거를 법제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죠.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갑니다. 자, 대통령이 가서 이거를 문제가 없다라면 공포해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부를 하죠. 자, 이게 최근에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걸로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친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넘겨서 자, 대통령 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법률이 있고 자, 저번에 우리 정치 시간에 배웠지만 한번 보십시오. 법률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는데 자, 이 법률도 구체성을 그렇게 다 띄진 못해요. 상당히 구체적이긴 하지만 정말 디테일한 건 이 시행령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령은 제정하는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령, 조례 등등이 있죠. 규칙 이런 게 있는데 많이 하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인데 내용이 이제 법률로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될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제지할 수 있다 또는 어떻게 조정해달라고 촉구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법률이.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거는 내 권한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부를 한 거죠.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부 거부죠. 여기서는 환부 거부 돼가지고 다시 넘어왔는데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4번 법률안의 확정 시기를 보시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환부 거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과정에서는 과반수 플러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의결 수단으로 과반수 플러스 3분의 2면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있는 당이 지금 여당이고 그 여당에서는 3분의 1을 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 이상 우리는 재의결을 해줄 수 없다 쪽으로 가가지고 이 법이 폐기가 된 거죠. 폐기 소송을 밟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지금의 사태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 이게 대통령이 이 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공포가 되느냐, 아니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자, 먼저 공포.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이 법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 법이 효력이 있는 거죠. 확정된다는 거는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읽어보셨죠. 재의결을 하면은 공포에 필요 없이 확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의결도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 법을 받은 다음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환부 거부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도 확정이 되죠. 그래서 확정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도 보실게요.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체크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에 제정된 이후로는 한 번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자, 먼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됩니다. 어떻게 헌법을 바꾸자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20일 이상. 그리고 그로부터 60일 이후.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법률을 할 때는 법률은 과반수 플러스 2분의 1이었어요. 또는 재해결할 때는 과반수 플러스 3분의 2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적 의원의 3분의 2예요. 그만큼 헌법 개정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30일이 지난 후에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성을 얻으면 즉시 헌법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와는 관계없다. 이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페이지에 의회 기능이 약화된 배경과 해결책은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행정의 의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8페이지입니다. 행정부의 조직을 보시죠.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의 권한. 자,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로 임기 5년의 단임제를 하고 있죠. 자, 단임제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장단점만 알고 계시죠. 단임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시죠. 단점만 보고 가시죠. 단점. 자, 1. 자, 우리나라가 임기 5년의 단임제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동안 대통령직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계속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단임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자, 5년을 하다가, 자, 대통령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임기가 종료돼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시작이 돼요. 자,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쯤의 시기가 되겠죠. 이쯤의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는 어떻게 되겠지 모르지만 여기쯤 되면 이제 힘이 굉장히 약해지죠. 이때 굉장히 세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선출된 사람이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했어요. 정치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또 임기 종료 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경우에는 이 정책을 폐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임제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정책을 했을 때는 불리하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이런 레임덕 현상이 올 때도 이런 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위와 권한을 보시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권한 행사 방식, 특권 의무는 권한 행사 방식은 주로 문서로 한다는 거. 특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란 외환은요, 내란 아시겠죠? 국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 그다음 외환은 외국에 대해서 범죄를 끌어들인 전쟁 같은 걸 끌어들이는 거, 이런 걸 외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빼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뭐냐면 형사 고소나 이런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받는 건 별개고 대통령 임기로 있을 동안에는 받지 않는다.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의무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견제와 통제입니다. 자, 내부적 통제로는 감사원과 행정심판이 있고 또 국회와 사법부와 국민이
행정부를 통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보시죠. 자, 법원은 사법권이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국가작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법권 재판, 법원이죠. 법원인데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이 입법과 행정에 대해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놨어요. 그걸 보시죠. 자, 사법권의 독립은 쉽게 얘기하면은 간섭의 배제와 지위 보장입니다. 지위 보장. 자, 판사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다른 외부의 세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다 이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쳐냈을 때 만약에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함부로 그 법관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 직장 상사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생활 근간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배제하고 플러스 지위 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판단을 하든 간에 네 지위는 보장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자, 법원의 독립을 보시죠. 법관의 겸직 금지,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구성, 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 배제 나오죠. 그 다음에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독립.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법관의 신분도 보장을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법원의 조직과 기능. 조직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신급제도. 우리나라는 3심제라는 거죠. 3심제. 이 부분에 3심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 자, 헌법재판소의 위상, 최고의 헌법 보장기관이고 기본권 보장기관이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구인이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인이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구인. 근데 어떻게 한대요? 3인은 국회 선출. 또 3인은 대법원장 지명. 자, 3인은 말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회에서 선출한 3인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냥 남은 상임인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3인은 대통령이 뽑는 거 다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 이것도 가끔씩 헌법재판소장은 문제가 그 재판관들이 선출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자, 130쪽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은 이렇게 쭉 돼 있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급제도 한번 보시죠. 자, 대법원은 3심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2심이고요. 그 다음에 1심은 지방법원인데요. 이거는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민형사 사건의 신급 제도입니다. 자, 고등법원이고 지방합의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인데 자, 합의부하고 단독이 있는데요. 민사의 경우에는 합의부는 1억 이상, 1억 초과. 단독의 경우에는 1억부터 2천만 원. 2천만 원의 속가라는 거는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속가가 1억 초과냐 이거나 따라서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눠요. 근데 합의부와 단독의 차이는 합의부는 3인의 그 판사가 판단을 하고요. 단독은 1인이 판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심리를 하겠죠. 더 깊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신급제도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자,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가 있죠. 1심에서 자, 1심에서 합의부에서 판단한 거는 바로 고등으로 가겠다. 2심에는 이 얘기고요. 여기서는 단독 한 명이 판단한 거는 좀 한 명이 판단해서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 그 지방 3명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합의부와 단독의 차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가 그 판사의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사건의 신급제도인데요. 자, 먼저 1심에서는 행정법원이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고등, 남패. 자, 행정법원은 그거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소, 항고, 재항고가 있는데 항고는 이런 판결이 아니고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거고요. 항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항소냐 항고가 바뀌는 거지 뭐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131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예요.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보시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의 전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이원 여부를 심판함이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옥소리라는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제가 됐었죠. 뭐냐면 간통죄예요. 이거 간통죄도 있고 최근에 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청법상에 음란물이 있어요. 음란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교복을 입고
야한 동영상에 등장했을 때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청법상에. 그래서 이게 판사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걸 딱 보더니 이 법으로 어떻게 이게 처벌이 돼? 라고 하면서 이 법이 너무 이상해 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청법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청법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 A라는 사람은 그대로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뭐 되죠? 이 아청법이라는 거는 전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에.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판례죠. 자,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에는 위헌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의한 것이고 위헌전당 해산심판은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한번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인가? 거기서 한번 해산심판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자, 132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도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률을 개정. 자, 나 국회입니다. 답은 1번. 2번.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 구성 형태는 단원제이며 맞죠?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따로 선출한다. 주요 기구로는 의장, 부의장, 국회의원이 점여 참여하여 국회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본회의,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석 이상은 교섭단체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 특권. 그 다음에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 특권입니다. 답은 2번. 4번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제시한 권한과 관련된 국회의 기능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헌법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의결, 법률안 제정, 조약 체결, 입법 기능이죠. 답은 1번입니다. 5번 입법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법률안 제출하면은 심사를 하고 그다음 의결을 하고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6번.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를 정책 결정 과정 중심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의회보다 행정부의 우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라고 나와 있죠. 결국 뭐예요? 행정부 비례화가 문제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자, 보시죠. 1번 정당의 민주화 맞죠? 국회 전문성 제고,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도 맞습니다. 4번 행정부에 더 많은 기능 부여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글의 밑줄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밑줄친 보시죠. 세 번째 줄입니다.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행정부의 1인자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령 발포권, 행정부 지휘감독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국회에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35페이지의 8번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부 산하기관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맞습니다. 가끔씩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뭐 법률기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주된 업무는 결산, 회계, 직무 등 감찰이 있다. 맞습니다. 4번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맞습니다. 행정부 내부 감시를 담당합니다. 5번 주된 업무가 감시 감독이므로 일반 사기업 아니죠. 정부만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9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마지막 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헌권입니다. 이거 개헌권의 특징을 그냥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의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정치에서 권력을 분립하여 가지는 기관 중 법원은 사법부라고 불리며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줄입니다.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사법권의 독립의 목표는 무엇일까? 1번 사법권의 우위 아니죠. 대법원장 사익 아니죠. 3번 행정부와 일정부 협력은 아니죠. 견제와 통제입니다. 4번 사법부의 법률 적용 판례 늘리기 아니겠죠. 5번 공정한 재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맞습니다. 10번은 5번이겠죠. 11번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자, 1번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조직한다. 맞습니다. 2번 대법원은 선거소송재판과 상고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3번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및 지원합의부의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맞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아니죠. 사법부의 최고기관도 아닐 뿐더러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도 않죠. 자, 5번 지방법원은 제1심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상소사건을 담당합니다. 맞습니다. 137페이지의 12번입니다.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업부터 보시죠.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에서 나온 거를 고등법원에 올릴 때는 항소라고 하죠. 그 다음 니은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판결 그러니까 디귿 고등법원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에 올리는 것은 상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고했던 것을 다시 대법원에 올리는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밑에 그 정답이 5기가 나왔으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 6년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맞습니다. 2번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호선을 하여 뽑는다. 이거 잘 나온다고 했죠. 호선이 아니고요. 그 재판관 중에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탄핵, 정당해산, 위헌 법률 심판 등 권한이 있고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사 독립기관도 맞습니다. 5번 재판관은 대통령 3인이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징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138페이지의 14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 위헌정당 해산심판 정부의 제소에 따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 해산을 결정합니다. 2번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며 재판의 전제성은 불필요하겠지만 재판의 전제성이 매우 필요하다. 없으면은 위헌 법률 심판은 열리지 않는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권리규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할 수 있고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쟁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상호간입니다. 네, 챕터 12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법인 민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